어쨌든 인하를 더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네.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970년대 상황을 되게 유념해서 보고 있어요. 7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후반기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요. 네. 그때 이제 각광받았던 핵심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머징 마켓의 핵심, 일본은 70년대 후반에 연평균 1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꾸준히 보여왔었고 대안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라늄. 장기적인 수급 전망을 보면은 수급이 매우 타이트해질 것이다. 네. 수요가 완전 초과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합니다. 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도 박희찬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9월도 지나갔고 어느새 또 10월이 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기에 초입에 들어섰는데 이번 달은 이제 초에 연휴가 좀 있어서 약간 마음이 분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불안하실 수도 있고 해서 또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9월을 돌아보면 9월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FOMC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서 이제 금리는 예상대로 인하를 했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도 뭐 다소 혼재되긴 했습니다만 신호를 또 주기는 했어요.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건 9월에 금리를 내렸고 앞으로 연내 뭐 2회 정도 인하할 수 있음을 일단 점도표를 통해서 시사하기는 했는데 가능한 환경인 건가 그리고 또 인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그런 부분들 좀 알고 싶어요. 예, 일단은 향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2번 있고요. 네. 올해 10월 말, 12월 중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추가 인하는 매우 유력하다. 한번 정도는.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관세 이후에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일자리 쪽에서의 어떤 문제는 좀 생겼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치우쳤던 어떤 리스크가 지금은 균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적인 금리 수준은 조금 완화해야 된다. 네. 좀 더 중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은 인플레가 굉장히 크게 빠르게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일자리가 매우 견고하거나 이런 조건이 아니면 일단은 인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국은 인플레가 안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아마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거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건 이번 금리 인하가 일단은 인플레가 조금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뭔가 더 이제 기름을 붓는 꼴이 됐고 네. 추후에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 역시 인플레는 결국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 좀 아직은 좀 불안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무래도 인플레를 더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관세 인상 여파라는 게 아직은 다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시차가 좀 있는 거죠. 점점 더 반영되고 네. 내년 상반기에까지도 분할해서 반영될 거라서 예, 인플레는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인플레가 어쨌든 이제 시차를 두고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연준으로서도 계속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좀 건드렸고 인플레가 다시 꿈틀거리는 구간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언제 가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하를 더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네.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970년대 상황을 되게 유념해서 보고 있어요. 70년대. 네, 사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70년대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후반기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요. 네. 예, 그 상황에서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은 크게 재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밸류 부담이 생기고 주식은 좀 올라가기 힘들었던 환경인데 그때 이제 각광받았던 핵심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여기 지금 왼쪽 차트의 주황색 선이 금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동일한 그
느낌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미국 주식은 그냥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금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을 현재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또 중요한 경험은 미국 주식시장이 옆으로 이제 기었다고 해서 네. 다 같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 이제 이머징 마켓의 핵심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는데 네. 일본은 70년대 후반에 연평균 1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꾸준히 보여왔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콩 증시가 네. 갑자기 급등하는 양상도 그러네요.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대안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분산 투자, 지역 분산 투자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레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긴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 전반의 밸류가 함께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주식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일단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여주신 표에서는 금이 괜찮았고 네. 또 뭐 일본 홍콩 시장이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를 네. 주셔서 지금은 그럼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 지금도 여전히 금입니까? 금이 최근에 너무 좋기는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금이 이제 저희가 금을 강조드렸던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맥락이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탈달러 움직임, 그러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 등이 주도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로 봤을 때 미국채의 발행량이 너무 많다 지금. 네. 왜냐? 그게 이제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지금 부채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재정 적자는 연간 GDP의 7%씩 지금 쌓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채의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달러 비중을 좀 줄이고 금 같은 대안 자산으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펀더멘탈 이슈에 하나가 더 붙은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대로 70년대 이 인플레의 경험 상황에서 이 금값이 급등했던 이런 경험치가 반복적으로 인플레 국면마다 나타났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값의 강세 기조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 채굴 기업도 같이 투자하시는 네. 전략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금 자체가 갖고 있는 인플레 상승기의 가격의 상승 효과 이 부분 가져가야 하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발행하는 자산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단으로서의 금에 대한 매력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금과 관련돼 있는 자산들에 관심 좀 갖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금 말고 또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실물 자산을 갖다가 이제 인플레 했지라고 이제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네. 원자재 상품군에서 저희가 좀 고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 지난달에 히토류 네. ETF를 새로 이제 신규 추천 ETF로 말씀드린 바가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라늄. 우라늄. 예요. 사실 우라늄 ETF는 예전에도 저희가 추천 ETF에 넣었던 바는 있습니다. 네. 예, 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넣는 거고요. 네. 일단 우라늄은 기본적으로 지금 AI 테마의 수혜 섹터, 수혜 뭐 원자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거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전력원이 뭐냐 이런 거에 이제 원전이고 그게 이제 우라늄이 필요하다 네, 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수급 전망을 보면은 수급이 매우 타이트해질 것이다. 네. 수요가 완전 초과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우세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이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낮추기 위해서 다른 개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되면은 이 우라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라늄 자체 네. 그리고 우라늄
뭐 채굴 그리고 개발하는 기업들에 네네.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인플레 해지 더하기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 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네. 금에 더불어서 우라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앞서 이제 인플레 상승기에 흐름이 좋았던 게 미국 시장은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뭐 일본, 홍콩 이런 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은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지금은 역시 중국. 중국.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국이 주도했던 어떤 기술 성장, 모바일 AI로 이어지던 요걸 갖다가 지금 중국에서 빠르게 지금 캐치업하고 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그러니까 기술 발전 관점에서는 이제 중국이 역시 유력한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강력한 거대한 내수 시장이 힘이 되고 있고, 정책 기조가 어쨌든 증시 친화적으로 바뀐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다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은 지금 디플레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집값도 여전히 좀 불안하거든요. 네. 유동성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더 이제 뭐 팽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도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좀 걱정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신용 매수 잔고 뭐 영어로는 이제 마진 매수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오른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예, 보시는 대로 실제 신용 잔고 절대 금액은 급증했어요. 노란색 선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중국의 시가총액이 커진 건 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보면은 뭐 좀 제한적인 그러네요. 어떤 상승이다, 네. 증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직 해서 이게 뭐 아주 뭐 커다란 결정적인 뇌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이신 네. 거고 그렇습니다. 시장 네. 자체는 정책의 힘 그리고 유동성의 힘입어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기술주들, 네. 뭐 IT, AI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배터리까지 네.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부분을 보신 분들은 그럼 미국장은 이제 빼고 가는 건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네. 대한 코멘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뭐 물론 글로벌이 다 그렇긴 한데 네. 미국 시장도 올해 생각보다는 더 강세를 계속 그렇죠. 보이고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5개월 연속해서 지금 주가가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미국장의 특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AI예요. 맞아요. 거의 그냥 뭐 IT 그리고 이제 그런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네. 뭐 이런 쪽 에너지도 사실 뭐 AI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바텀업에서 이 실적 전망의 변화를 보면은 여기 차트에 이제 왼쪽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하나는 2025년도, 하나는 2026년도입니다. 네. 순익 전망치의 변화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IT 송신 서비스 이쪽만 올라가잖아요. 주황색 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올해 내년 다. 음, 그거를 제외하고 그러네요. 보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에서는 확실히 AI 쪽이 좋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벤더 파이낸싱이다 하면서 뭐 엔비디아가 오픈 AI랑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예, 네. 돈을 주고 그 돈 가지고 뭐 자기네 물건 사라고 하고 막 이런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캐펙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추세로 증가하게 되면은 보니까 내년이 되면 순익보다 더 많아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꺾일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장 좋은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금 보셨던 대로 이제 순익의 전망에서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네. 조금 하이프된 면이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실 면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버블론이 좀 부담스럽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네. 계속 다양한 어떤 ETF 옵션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AI를 뭐 놓고 가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고 네. 이제 비중을 낮추고 대신 그 빈자리에 뭐 금, 우라늄 그리고 중국 여러 가지 이제 네. 대안들을 좀 채워넣자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함께 드린 거고요. 저희 네. 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는 뭐 국채도 이야기를 했었고 앞서 이야기들이 뭐 금에 대한 이야기도 쭉 드렸던 바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는 저희는 그냥 브라질 국채 브라질 국채 가장 여전히? 저희가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절대금리 높죠. 네. 절대금리 높고 우리가 이제 항상 환 리스크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하고 헤아라의 문제인데 예, 일단은 헤아라가 그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리고 어쨌든 절대금리가 원체 높으니까 웬만한 환 리스크는 감당해 줄 수 있는. 어쨌든 지금 브라질이 이 인플레 관리라든지 또는 재정 관리에 있어서 조금씩은 신뢰감을 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환 리스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매력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브라질 국채 이야기 할 때마다 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있어요. 다만 네.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제 절대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 있다라는 판단인 거고, 환 이야기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외환 관련한 최근에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네. 원화가 너무 약세여서 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달러 원 환율의 추세가 저희는 다시 좀 바뀌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신호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상반기에는 달러 약세의 속도가 좀 가팔랐습니다. 네. 예, 그거에 달러 원 환율도 따라서 내려갔어요. 예, 이 왼쪽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 오렌지색 선이 이제 2025년도 상반기에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일단 이 추세에 이제 검은색 선도 같이 갔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 오렌지색 선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기울기가 일단은 조금 완만해졌습니다. 둔화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완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 원 환율은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약할 만한 이유는 예,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비슷한 내용인데 위안화가 강세로 가요. 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위안화는 강세를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황색 선이죠. 원화가 지금 못 따라가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위안화 원화 같이 움직이는 걸로 맞아요. 인식하는데 지금 디커플링,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국 간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예, 그런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런 추세가 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화의 상대 약세가 어쨌든 이어질 것 같고 달러 원 환율은 하반기에 예, 현재 상태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느냐.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네, 뭐 높아 예. 보이진 않는다라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400원에서 1,450원 수준으로 조금씩은 더 네. 올라가는 방향성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 이야기를 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원화가 이렇게 추세적인 약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네, 일단은 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딥시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뭐 제2의 엔비디아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이 위안화의 절상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원화가 약해진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 네. 과정에서 뭐 3,500억 불 뭐 즉시 송금 뭐 이런 얘기, 선불로. 네. 예,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상황인데 뭐잘 보시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은 중국한테 대단히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아요. 네. 예, 근데 한국은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상대적으로 위안화 대비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펀더멘탈한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지금 겹쳐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화 자체의 약세 요인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적인 약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들도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 주셨고요. 해서 이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 좀 녹여볼까요? 네, 저희 ETF 포트폴리오 세트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뭐가 많아졌어요. 네,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히토류 말씀드린 대로 추가했었고 이번 달에 이제 우라늄 ETF 네. 다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상당히 풍부해졌고 네.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플레 해지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고요. 네. 또 하나는 AI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방향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산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에 맞춰서 저희 ETF 포트폴리오 내에 들어있는 ETF들도 굉장히 좀 종류가 네.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11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